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변 보실 때 잔뇨감이나 빈뇨 아니면 절박뇨와 같은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시지요. 소변 보실 때 불편함 있으신 분들 오늘 방송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남성 배뇨장의 대표적인 질환이지요. 바로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요. 남성에서 50대는 50%, 60대는 60%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경희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이정우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희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예. 네, 오랜만에 또 비온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나요? 네, 이전에는 재발성 요로감염 관련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문입니다. 좀 떨리긴 하는데 열심히 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네.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남성 배뇨장애잖아요. 근데 이게 남성분들 소변으로 불편감 있으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좀 한번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50대 50%, 60대 60%, 80대 80%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꼭 이 소변 배뇨와 관련된 문제가 전립선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립선뿐만 아니라 방광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과민성 방광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령이 되시면 고혈압, 당뇨 이런 등의 질환을 먹고 있는 약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신경계 질환들 파킨슨이나 이런 대표적인 약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들면 우리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이런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야간에만 소변량이 많아지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소변하면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좀 해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은 또 워낙 이제 관심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소변과 관련된 증상에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너무 좀 일상생활에 불편할 것 같아서 네. 오늘 정말 이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까지 다뤄주셨으니까 네.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질문 주시면요. 제가 교수님께 잘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슬라이드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좀 보시기 좀 편하게끔 네. 좀 많이 좀 자료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린 이제 소변이 불편하십니까? 예,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성 배뇨장애고, 대표적인 질환이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관심도 많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변행과 관련된 증상은요, 저희가 이제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하부 요로라고 하면 이제 방광, 요도, 요쪽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닌 그냥 소변 보는 데 관련된 이제 증상을 통칭하는 거라서요. 그냥 배뇨순환, 즉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고 이게 이제 배뇨의 그거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이제 증상들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잔뇨감입니다. 잔뇨감. 잔뇨감은 오줌을 다 쌌는데 남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느낌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잔뇨감이고요. 빈뇨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한 3-4시간, 4-5시간마다 한 번씩 오줌이 마렵네, 화장실 가야지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너무 이제 자주 가게 되는 거죠. 1시간도 안 되고 이렇게 1-2시간마다 가게 되고 이런 경우를 이제 빈뇨라고 하고, 세 번째 간혈뇨는 소변 볼 때 소변이 뚝뚝 끊겨요. 한 번에 쫙 보는 게 아니라 원래 한번 싹 보고 딱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헐적으로 끊기는 경우를 간헐뇨라고 하고, 또 네 번째 절박뇨 또는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줌이 마르면 막 급해요. 가가지고 빨리 가야 돼. 이게 이제 절박뇨고, 근데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을 막 가다가 못 참고 찔끔 실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다섯 번째 세뇨는 오줌빨이 진짜 가는 거예요. 한번 쫙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또 보게 되는 거고. 여섯 번째 요주저는 우리가 변기 앞에 딱 서면 바로 이제 소변이 촥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30초든 1분이든 기다려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주저라고 하고, 야간요는 그야 말대로 자다가 푹 자야 돼요.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이제 푹 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락달락 거려. 이러면 당연히 이제 잠도 못 자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 또 노인들은 낙상해서 어디 골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야간요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소변은요, 정상적으로 오줌, 방광이 이렇게 비어 있다가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차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면, 나 소변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화장실 가서 쭉 비워주면 이제 다 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장하는 단계죠. 이제 소변이 쭉 이제 많아지게 참을 때까지 방광은 충분히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 저장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를 저장 증상이라고 하고, 실제로 오줌이 나가는, 그러니까 비워주게 되는 이제 그 배뇨 단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또 배뇨 문제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과 관련된 증상은 잘 저장하기 힘든 거예요. 딱 저장할 때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있어도 화장실 가야 되니까 빈뇨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못 참으니까 절박뇨나 절박성 요실금, 또 밤에 야간에 화장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야간뇨가 대표적인 저장과 관련된 증상이고요. 또 배뇨화 증상, 이거는 방광이 딱 젖으면 오줌이 쫙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것들이 생기면 오줌이 나가도 전립선이 막고 있으니까 이 저장 폐색이 되는 거예요. 폐색. 그래서 요주저가 생기고, 막 소변 볼 때 배에 힘을 꾹꾹 줘야 돼요. 그리고 오줌빨도 약하고, 또 소변도 뚝뚝 끊어지고, 봐도 시원치도 않고 그냥 남아있는 느낌도, 이런 것들을 배뇨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전립선이 뭐냐면요. 전립선 영어로 프로스테이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옮기면, 앞전자에, 그래도 서 있는 립에서 앞에 서 있는 분비선이라는 뜻으로, 이거 보시면 이제 방광 아래 소변이 내려가는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직장이라는 게 이제 대변과 관련된 직장 앞에 있다고 그래서 전립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남성의 이제 생식기관으로 이제 정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전립선 앱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자는 없고요. 보통 크기는 밤톨 모양이고요. 이제 20g 미만, 그러니까 20g 미만의 밤 정도 크기보다 오히려 더 작은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커져요. 밤알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커져가지고 달걀 크기, 사과 크기 100g 이상 정도 엄청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전립선이 크게 되면 전립선 자체가 오줌이 나가는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도를 압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변 마르면 방광이 짜주면 소변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당연히 오줌이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뇨 증상들이 생기고, 또 그게 오래되다 보면 방광도 예민해지고 뭐 급해지고 그러면서 저장 증상도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게 바로 병태 생기기 때문에 꼭 하나로 말할 수 없는 게 이제 이런 증상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화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결국은 노화에 생기고 이제 호르몬의 문제인데, 그거는 뒤에 또 왜 이렇게 생기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냐? 전립선 크기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여성분이니까 전립선 없으니까. 하지만 모든 남성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커지는 쪽으로 가지 절대로 작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50대 50%, 60대 60%, 80대 80%의 남성에서 이제 조직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소견이 이제 보이게 되고, 또 여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뭐 과민성 방광 여러 가지 지병들, 또 먹고 있는 약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까지 합치면 이런 하부요로, 이런 이제 소변 보는 증상들, 하부요로 증상들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다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자의 숫자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원을 찾는 환자들, 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이 이제 막 사방팔방 광고에 막 나오다 보니까 환자분들 혼동이 많이 있어서 오늘 이제 좋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많죠? 예,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지는 몰랐는데 사실 네. 요새 뭐 기대 수명도 워낙 길고 한데 그렇죠. 이거는 너무 굉장히 흔한 질환이네요. 네, 그냥 노인분들은 다 있다고 그냥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렇죠. 있다. 네, 한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다 네.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굉장히 이거와 관련된 증상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비뇨기과에, 비뇨의학과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는지, 왜 전립선이 비대해지는지 보면, 그러니까 노화에 의한 변화죠. 결국은 우리 이제 남성 호르몬이 문제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 요 이름은 잠깐 좀 어렵지만,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 효소가 테스토스테론과 만나면,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걸로 바뀌어서 요 놈이 바로 전립선에 작용을 해가지고 전립선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호르몬을 이제 차단하는 약도 있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디하이드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전립선을 크게 하는 게 되는 원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 이제 사춘기 이전에 만약에 어떤 이제 사고 등으로 해서 남성의 이제 고환이 이제 양쪽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이런 분들은 전립선이 비대해지지 않습니다. 즉 고환에서 대부분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고환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생기는 기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비만, 뭐 유전적인 요인, 특히 이제 가족력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대사증후군,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이런 대사증후군, 또 인종, 환경, 식생활 등 여러 가지 또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남성 호르몬의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변 보는 증상이 있으면 그냥 가볍게 보시지 말고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러면 비뇨기과 어떤 검사를 하냐면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증상, 가족의 병용 등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부요로 증상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하나 작성을 하는데 IPSS라고 국제 전립선 증상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도 알 수 있고 또 치료 전후에서 환자가 얼마나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고 또 증상이 좋아지는지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죠. 검사는 직장 수지 검사, 또 요속 및 잔뇨 측정서에서 실제로 소변의 이제 오줌발, 속도를 측정하고 잔뇨량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꼭 전립선 비대증뿐만 아니라 그 소변에 뭐 염증이나 이런 게 있어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 검사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전립선 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요? 남성 암의 지금 3, 4등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외국은 이미 1등이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곧 1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SA 검사를 또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제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부요로 증상을 7가지를 또 이렇게 정리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걸로 얼마나 이 사람이 증상이 심한지, 7점까지면 이제 경미한 증상, 8에서 19점이면 중증도, 20점 이상이면 심한 증상으로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소변을 보았는데도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뭐 경우가 있냐. 뭐 이거는 이제 잔뇨감이죠.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거 이건 비뇨. 여러 번 뭐 소변 줄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냐. 이거는 뭐 간헐료. 뭐 아까 보셨던 이 하부요로 증상을 정리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게 하는 이런 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증상이 심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 한번 자가 네. 테스트 해보시고 몇 점 이상이면 그렇죠.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 정도의 증상은 네. 8점 이상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면은 이제 측정을 해봐야 되고 이게 또 요즘에는 암이 그 전립선암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또 암이 있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0대 이상이시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PSA라고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체크해 보는 것을 권고드리고 요 표는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그냥 전립선 증상 점수표 해보면 누구나 이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한번 자가진단 해보시고요. 내가 이렇구나 하면
가까운 뭐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잘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이제 직장 수지 검사라고 그래서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전립선이 어느 정도 이제 큰지도 알 수가 있고, 또 가끔 이제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러면서 좀 의심이 되는 이런 느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검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요속 및 잔뇨 측정술은 같이 하게 되는데, 그냥 저희 병기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그러면 그냥 소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오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이게 약한지. 약간 색이 이런 거를 그렇죠. 전기가 네, 알아서 맞습니다. 측정을 맞습니다. 해주는군요. 측정을 해줍니다. 보통은 이제 초당 20cc 이상 세기가 나와야지 이제 정상인데, 그보다 약한 뭐 10, 15 뭐 이런 분들도 많고, 더 낮은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측정할 수가 있고, 또 소변 검사를 측정해서 소변에 염증, 세균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혈뇨, 당뇨, 뭐 이런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PSA 검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이 있어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요즘 이제 암이 있어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50대 이상이라면,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또 이제 이런 전립선의 크기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초음파도 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암이 의심이 되면 이게 전립선 초음파를 보듯이 하면서 조직 검사 등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기본 검사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라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남성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 국가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전립선 염증이나 이제 비대증이 있어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암이 있는 경우에도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 평균 3.0이 미만이면 그래도 100% 암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3.0을 초과하는 경우에서는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1년에 0.75 이상 증가를 한다면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좀 주의를 하셔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되게 젊으신 분들도 전립선 암 많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꼭 예전에는 꼭 노인들의 문제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은 40대 환자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정말요? 네. 대부분 60대, 70대가 제일 많지만, 그래도 그래서 50대라면 이제 50 나이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한 번씩 체크를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 당연히 뭐 증상이 별로 없고 크기도 별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대기요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과를 좀 보고 어느 정도의 중증도 이상의 그런 증상이 있고 크게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것 같으면 크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약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이제 합병증이 있어요.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요패로 이제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에서 피가 난다든지, 또 염증이 생긴다든지, 신장의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등등의 이런 문제가 생기시면 당연히 수술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수술적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대부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잘 이제 추적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약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이 있어요. 어렵죠. 이런 약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5알파 환원 효소가 테스토스테론 디아이도 테스토스를 만들어서 이게 전립선을 비대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호르몬을 차단하게 되는 이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제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의 좀 큰 경우, 그리고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5 이상이라면 앞으로의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그런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 약제를 같이 하는 이제 병용요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만 꼭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뭐 과민성 방광이나 또 아까 뭐 야간 단뇨,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질환에 쓸 수 있는 약제들도 필요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또 같이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알파 차단제라는 거는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고요. 이거는
주로 이제 이런 이제 좁아진 그 전립선 요도를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소변이 좀 편안하게 나가게끔 해주는 약이고, 요거는 약을 먹으면 보통 뭐 2, 3일 내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빨라요. 하지만 전립선 자체를 커진 전립선을 작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 약을 먹으면 이제 작기 때문에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립선 크기가 그래도 약간 크고, 이런 경우들이 이런 약제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약도 약의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안 일으킨다면 부작용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약을 먹어서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일부의 환자에서는 이런 현기증이나 이제 갑자기 앉았다 딱 일어나면 핑 돌고 어지러운 그런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약제들의 종류예요. 알파 블로커, 알파 차단제 약제인데, 예전에 이런 약제들은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요. 보시면 크게 나누면 이제 롱 액팅, 이제 길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복용을 하는 약제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예전에 있었던 이런 약제들, 우리 굉장히 많은 이제 오리지널 약과 또 이제 제네릭 약들이 있지만, 이런 알파1 블로커를 하는 이제 알프조신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트랄, 이제 오리지널 약만 말씀을 드리면, 독사조신은 카도라, 테라조신은 하이트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약제들이 있고, 좀 더 이제 알파1A라고 해서 이제 전립선 요도에만 작용을 하는 것들은 이제 실로도신은 이제 트로페스라는 약이 있고, 탐슐로신 이제 하루나이라는 이제 오리지널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이제 약이 있는데, 얘네들도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게 되게 많아요. 알파1이지만 여러 가지 약들이 전립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혈관이라든지 방광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셀렉티비티가 없는 독사조신, 테라조신, 알프조신은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다른 혈관에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든지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런 게 생긴다는 게 아니고요. 일부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하지만 이제 좀 더 셀렉티비티가 있는 이제 탐슐로신이나 실로도신 이런 약제들은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별로 없지만, 또 하나의 이제 단점으로는 남자들의 이제 사정장애 같은 것들을 이제 부부관계라면 사정을 하잖아요. 사정액을 잘 이제 배출 안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있는 약제가 있어서, 연령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섹슈얼 액티비티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약제를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알파 환원 효소는 남성의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를 만들어서 이제 전립선을 커지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효소를 이제 차단하는 겁니다. 요거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년을 먹게 되면 실제로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20% 정도. 작아지기도 해요, 실제로? 네, 20-30%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합병증인 요폐라든지 이런 수술의 위험을 50% 이상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고, 다만 이 약제가 또 유명한 건 뭐냐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나요. 그래서 탈모약으로도 요즘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제들이 이제 프로스카라든지 아보다트, 이런 약제들이 이제 오리지널 약제고,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제네릭 약제들이 너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들 두 개, 이제 알파 차단제와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알파 차단제는 빨라요. 증상 효과가 좋아지는 게 빠른데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이제 단기간에 효과는 별로 없지만 쭉 먹었을 때는 확실히 진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이거나 이런 환자들은 이제 단기간의 증상 개선과 장기간의 이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같이 먹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병리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요즘은 이 두 가지 약을 또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하나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낸 복합제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개선이 없다. 이런 분들. 또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급성 요폐, 오줌이 안 나와가지고 막 방광에 막 오줌이 막 1리터, 2리터 차가지고 막 응급실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혈뇨나 요로 감염, 그리고 뭐 방광에 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신장의 기능까지 망가진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줍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배를 갈라서 전립선을 이렇게 파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대증 수술 요즘은 이제 내시경이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내시경 수술이 주로 하게 되고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했던 거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구가 들어가지고 전립선을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 뚫어줘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게 이제 치료법이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치료 다른 방법들이 레이저, 또 우리나라 사람들 레이저 좋아하잖아요. 다양한 레이저 방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KTP 레이저도 있고, 요즘은 이제 콜렘 레이저가 관건이게 하고, 다 효과는, 그러니까 그 치료 방법은 똑같아요. 요도로 들어가서 이게 커져 있는 전립선을 깎아내서 이제 뻥 뚫어주는 거고요. 요즘은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기화수들, 뭐 레지움이라고 해서 이제 수증기로 이제 전립선을 이제 기화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이 있고요. 또 요즘 좀 유로 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실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전립선을 이렇게 떼주는 건 아니고, 정말 이제 수술하기 힘든 뭐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하도록 권유가 되어 있지만, 일반 이제 수술 자체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 병원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또 문제들이 좀 있어서 비용이 좀 비싼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 전립선을 깎아낸다고 해서 뭐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일단은 전립선 자체를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다 없애는 건 전립선 암 수술할 때 그런 거고, 이렇게 그 비대증 수술은 요도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전립선 조직이 커져서 요도를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을 이제 깎아서 뻥 뚫어주는 거예요. 침범한 부분만 이렇게 깎아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대라고 하는데, 튀어나와서 실제로 오줌이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부분을 이제 뻥 뚫어주는 수술이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이제 수술적 방법은 이제 비슷한 거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막 큰 경우, 막 100g 이상 이런 분들은 또 한 번에 또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는 이제 로봇이나 이런 걸로 또 이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전립선의 크기를 그람으로 계속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무게를? 저희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네. 손으로 이렇게 뒤로 만져만 봐도 얘가 대충 몇 그램 되겠다 알 수도 있고, 네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직장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초음파로 찍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측정을 크기로? 하면, 그렇죠. 측정을 하면 이제 부피를 정확하게 이게 구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그런 크기는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에 따라서 약을 하나만 쓰기도 하고, 또 복합요법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증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을 혼합해서 네. 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제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20g은 정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20g 미만이 정상이죠. 100g까지 드시는 분들도 네, 100g도 있나 있고요. 봐요. 150, 200, 300g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의 네. 한 15배가 커지신 그렇죠. 건데 이런 너무 분들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전립선이 너무 커가지고 방광증을 밀고 올라가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수술의 기준은 그 크기를 두고 하나요? 아니면 증상을 두고 하나요? 수술의 적응증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제 크기가 크면 증상이 이제 비례해서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전립선이 크다고 해서 증상이 더 나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보고, 약을 먹어서 약에 대한 효과도 좀 보고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약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로 인한 이제 그런 합병증들, 뭐 방광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막 요폐가 온다든지, 염증, 뭐 혈뇨, 뭐 돌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수술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주셨는데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이게 몇 g이면 수술 딱 이러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 그러니까 정말 수술해서 좋아질 만한 환자들을 잘 골라서 잘
이제 권유를 하고 이제 해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방법이죠. 그럼 보통 몇 프로 정도 수술을 보통 한 10%에서 하세요? 20% 정도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약물로 조절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약 먹기 싫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네, 그럼 일단 계속해서 또 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설명을 좀 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어차피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100% 막아주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면 커지는 거겠지만 그래서 음주는 적당히 하고,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이제 음식들을 먹으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규칙적인 운동, 뭐 고칼로리, 뭐 고지방식의 식사는 이제 피하는 게 좋고요. 또 암이 많기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나는 괜찮지만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전립선을 이제 건강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비대증이 있는 사람들은 감기약 먹고 수분을 못 봐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이나 또 이제 기타 이제 신경 안정제 등을 복용을 할 때는 저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 의사에게 얘기를 해주면 이런 약제들을 이제 좀 해줄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뭐가 좋더라, 뭐 카더라 하는 식품, 약품, 의료기구에 현혹되지 않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저희 병원은, 저희 나라는 어딜 가도 다 병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비뇨기과도 많기 때문에 정말로 검증된 치료를 하시고 이런 거에 현혹돼서 이제 금액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손해를 많이 안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근거에, 에비던스에 근거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온열요법, 이제 이 회음부를 따뜻하게 좌욕을 하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추운 겨울날 저희가 그쪽 그게 이제 이런 근육이나 신경 이런 것도 심하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하부요로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해주면 충분히 완화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완화해주는 그야말로 효과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일 많이 또 물어보는 게 약물 치료는 언제까지 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약물 치료는, 그러니까 전립선은 계속 커지는 쪽으로 가지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크기를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서 정말 큰 경우는 이제 줄여주는 약을 먹다가 또 좀 줄어들면 또 약을 좀 줄여서 좀 뭐 먹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약 먹기 싫어요. 그러면 수술해주는 경우도 있죠. 자,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었는데요. 소팔메토 너무 많죠. 네. 소팔메토는 이제 뭐 아프리카 무슨 뭐 뿌리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식품. 그냥 말대로 식품은 시작해서 부작용이나 이제 그런 이상 소견만 없으면 나를 이제 허가를 해주는데, 소팔메토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효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데 TV를 보면 전립선, 남자, 왠지 그러면 소팔메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까운데 병원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가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보험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약제, 이런 이제 건강기능 식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이산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증상 개선 목적으로는 저희 학교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식품으로 뭘 해결한다, 그럼 뭐가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확한 치료로, 오히려 더 우리나라 보험이 그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비용으로 어쨌든 뭐 잘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전문 의약품이 아닌 뭐 이런 이제 그 일반 의약품으로, 요거는 꼭 병원에 안 가셔도 그냥 약국에서 쉽게 사서 복용을 할 수 있는 약제들이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제는 뭐 무슨 뭐 쿠쿠르비트 종자유 X라는 뭐 비대증 증상 개선제로 나온 약제인데, 이런 약제들은 뭐 이런 독일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논문이나 아니면 뭐 좀 그 장기간의 추적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이제 그래도 이제 전향적인 이제 그런 연구에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그런 증상, 하부요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또 안전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 좀 급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홈쇼핑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약 방문해서 좀 드시고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의와 예방은 이제 주의해야 될 약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감기약이나 또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이런 약제들이 이런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먹고 나서 갑자기 요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식품이 있나요? 사실 병은 식품으로 예방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방하는 경우는 없지만 음주나 기름진 음식은 대체적으로 삼가하면서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토마토의 라이콘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겠지만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히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평소에 이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어떻게 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전문의약품부터 일반의약품, 그리고 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일반의약품 관련해서, 네. 요거는 처방을 받은 만약에 전문의약품이 있다면 같이 복용을 해도 괜찮은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같이 복용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지 연구된 논문이 없어서 제가 이거를 같이 먹어도 되냐라고 정말 그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짧게 먹은 그걸로 봤을 때는 그런 연구들이 봤을 때는 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먹는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불편한 증상이 없다면 좀 드셔도 될 것 같지만 요거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필요하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너무 흔한 질환이어가지고. 네, 진짜 흔하죠. 네. 잘못된 어떤 상식 같은 것도 많을 것 같고. 네. 네,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 주셨으니까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조금 받아보고 다음 질문으로 그러시죠, 넘어가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고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밤에 자꾸 화장실을 가느라 깨는데 네. 괜찮은가? 50대 분이시고 한두 번 정도 깬다고 하시는데 정상이 아니죠. 사람이 이제 한두 번 깨서 화장실 가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술을 마시고 잤다 그러면 밤에 깨서 갈 수도 있지만 평소에 계속 지속적으로 한두 번 깨는 거는 중간에 일어나는 거는 어쨌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날도 피곤하고 또 한두 번이 아니면 두 번, 세 번, 특히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면은 낙상 같은 게도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정확히 깨는 원인을 평가를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은근히 50대 남성이라면 코골이 많잖아요. 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또 야간에 또 계속 화장실 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립선이 정상이고 다른 문제가 없는데 진짜 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 거라면 어떤 경우는 정말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 가셔서 그 양악기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괜찮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서 왜냐면 푹 자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거고 그렇습니다. 원인을 찾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로 인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트님께서 졸졸 나오는 것도 문제인가요? 마려워서 가는데 시원하지가 않다. 네.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배뇨 증상을 말씀하시네요. 처음에 갈 때 한참 있어야 나오고 오줌빨도 약하고 막 힘줘야 되고 봐도 시원치도 않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폐색 증상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드물게는 요도가 협착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소변이 나가오는 길을 눌러서 폐색가 막혀서 막히는 증상이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잘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품이 나온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신데 네. 요거는 좀 병원에 가봐야 되는 증상일까요?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이게 당뇨병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검사해 보면 정상이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전날 고기 소주에다가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육류 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에 보면 이제 그 청소하잖아요. 네. 그런 청소액이랑 소변이랑 닿으면 거품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하실 때 검사해보고 거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단백뇨나 혈뇨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지켜보셔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 참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전립선 비대증 약 평생 먹어야 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절대로 커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약을 첨가하고 빼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절선 비대증은 커지는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약을 먹기 싫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약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는 또 그 수술도 하게 되지만 또 수술을 그래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약을 먹어서 뭐 먹는다고 바로 팍팍 줄어들지는 않지만 전립선의 크기를 조금 이제 줄여주는 이제 진행을 안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케겔 운동이 도움되는지 이런 질문도 주신 분 계십니다. 케겔 운동이요. 사실은 그 케겔 운동은 솔직히 이제 그 골반에 있는 근육들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건 좋을 거고, 전립선 비대증이랑은 뭐 실제적으로 큰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실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압성 요실금이나 또 뭐 지금 얘기했던 이제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이제 뭐 이런 그 급박 요실금 뭐 이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 수술하게 되면 이제 그런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요실금 환자들한테는 골반정응 훈련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요실금을 좀 개선시켜주는, 그러니까 비대증을 작게 해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김정훈님께서 혹시 과체중이 비대증이랑 관련이 있는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뭐 아까 제가 좀 위험자 중에 하나가 비만이죠. 사실 비만인데, 비만이라는 걸 뭐 단기적으로 살을 딱 뺀다고 전립선이 작아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호르몬에 의해서 커지는 겁니다. 근데 비만을 좀 줄여주면 어느 정도 뭐 그런 증상들, 뭐 하부요로 증상이라든지 또 이제 성기능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살을 좀 빼고 하는 게 좋죠. 저도 살을 좀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유익하다고 강의 감사하다고 댓글 주신 분들이 참 많이 감사합니다. 계신데요. 네, 일단은 준비해 주신 내용이 더 있어가지고 과민성 방광에 대한 강연까지 또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에도 또 여자들이 오히려 더 많죠. 사실 하부요로 증상 중에서 꼭 반드시 전립선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전립선 문제가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소변, 그러니까 결국 오줌 싸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요, 다른 원인이 없는 거예요. 요로 감염도 없고 다른 원인이 없는데 환자가 요절박, 소변을 마려우면 급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박만 있는 거를 이제 과민성 방광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낮에도 자주 화장실 가고 밤에도 자주 왔다 갔다 화장실 가게 되는 거죠. 심하면 화장실 가기 전에 찔끔 실수를 해버리는. 너무 급해서. 그렇죠. 못 참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말 그대로 방광이 예민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방광의 신경 전달 물질 때문에 생기는 거긴데, 이게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병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다 보면 방광이 짜면 쫙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거든요. 왜냐면 방광도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이제 변화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어떠한 원인이 뭐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요절박이 있는 경우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절박, 강하고 급작스럽게
소변 배출 욕구가 일어나서 이거 늦출 수 없는 거. 아, 빨리 가야 돼. 못 참겠어. 가다가 찔끔 실수야.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거를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두 시간마다 밤에 자야 되는데 1회 이상 일어나는 그런 야간 빈뇨라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겠죠. 화장실을 네, 너무 엄청 자주 불편할 것 가면.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과민성 방광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8번. 간다. 예, 보통은 6번 이렇게 미만으로 가는데 오줌이 마려우면 참지 못해요.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화장실 어디 있지? 부터 찾게 되는 환자들이 있고요. 뭐 옷이 내리기도 전에 적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외출할 때 화장실 찾는 게 걱정이 돼서 물이나 음료수를 안 마셔요. 너무 안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이 없을 것 같은 곳은 가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과민성 방광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배뇨일기라는 건데요. 이게 22살짜리 남자 환자를 제가 직접 환자에게 적어오세요 하고 적어온 거예요. 자, 화장실을 하루, 이틀, 3일째까지 적어오는데, 자, 몇 번요? 20번을 봤어요. 하루에요? 네. 22번을 보고 19번을 봤습니다. 야. 자, 보는 양을 한번 볼까요? 뭐, 100, 100 이렇게도 보지만 50도 있죠. 다 50도 있죠. 30도 있어요. 30도 있고 10도 있어요. 어머. 이거는 환자가 진짜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 간 거예요. 이렇게 양이 없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본인은 마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보통 한 3, 4시간, 4, 5시간 만에 오줌이 마렵네? 쫙 가요. 소변을 보면 보통 400에서 500. 그 정도 보거든요. 500cc 한 장 정도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오줌이 요만큼만 차도 금방 내려오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20번. 자, 이거는 이제 나시면 뭐 그냥 대충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자다가 또 계속 몇 번씩 일어나요. 아이고. 그러면 당연히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진단은 이런 증상만 듣고 봐도 그러니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병원에 오시면요, 당연히 이런 병력 청취를 의사들이 하고 신체 검사를 하죠. 다른 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생식기분에 이런 뭐 자궁질 탈출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당연히 확인할 거고, 또 특히 오줌 소태, 여자들 방광염에 생기면 또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변 검사는 합니다. 하고 또 이런 증상이 소변이 없는데도 생기는 게 과민성 방광인데 실제로 오줌을 쌌는데 오줌이 안 나가요. 방광의 잔뇨가 500cc, 600cc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줌이 다 나간 것 같지만 또 자주 보겠죠. 응? 이게 이제 범람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잔뇨량을 얼마나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가 남는지 이것도 측정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배뇨일기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보셨죠? 그 22살 네. 환자가 적어놨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OABSS라고 해서 이것도 전립선비대증처럼 이것도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보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지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병력은 하루에 소변을 물을 또 얼마나 많이 먹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리터 정도를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배뇨일기를 봤더니 하루에 소변량이 막 4리터, 5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물만 좀 섭취하는 걸 줄여줘도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주간 야간 빈뇨 횟수, 또 얼마나 그런 절방요실금,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배뇨 간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짜 이제 소변을 못 봐서 막 방광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는 이제 주로 항문이나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질 이쪽 부분에 이런 이제 복압성 요실금이나 이제 골반 장기들이 질로 이렇게 탈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실제적으로 같이 있어서 동반되는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소변 검사는 뭐 어렵지 않은 검사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방광염이 있는지, 혈뇨, 녹뇨, 단백뇨, 또 당뇨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파악을 쉽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배뇨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4시간 동안 이제 몇 시에 얼마를 보는지, 그때 요절박이 있었는지, 요실금이 있었는지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아까 네. 3일 동안. 이제 저희가 딱 보니까 너무 오래 하는 거는 환자들이 하기 힘들고, 사실 3일 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꼭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틀리니까 한 번만 3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적어와 주세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3일까지는 잘 이렇게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간의 이제 작성을 보고 특히 이제 이게 정말 과민성 방광인지 오줌이 야간에만 많이 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간병인 진단을. 패턴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또 연세가 되면 이 전립선이나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이런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소변이 낮에 안 생기고 밤에만 유독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그냥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분들 또 요거에 맞춘 치료를 해주면 또 굉장히 도움이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원인을. 그죠? 그럼 예. 이거 사실 뭔가 이런 배뇨장애가 의심이 돼서 병원을 좀 찾아가야겠다 할 때 네. 배뇨일지를 적어가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오셔서 도움이시면 당연히 네네네.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양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체크해요, 근데? 저희가 통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딱 눈금이 있어가지고 눈금에. 소변을 보시면 딱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이걸 얼마를 받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처음에 오실 때 대충 모는 시간과 뭐 종이컵 얼마 정도 뭐 요런 어느 정도 된다는 거 알아오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의사들은 확할 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배뇨일지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다 부탁을 하죠. 환자분 어렵지만 꼭 한 번만. 3일만. 네, 3일. 근데 진짜 이거를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정말 이제 대화도 안 되고 거동도 힘드시고 이런 분도 힘들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 꼭 최대한대로 부탁을 드리는 경우이죠, 저희가.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과민성 방광의 진단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몇 번 소변 봤냐. 그래서 몇 번에 따라서 증상 점수를 매기고 또 밤에 잠드는 후부터 중간에 아침까지 몇 번이나 화장실 갔어요. 1회, 2회, 3회 이상. 그죠? 진짜 참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뭐 일주일에 몇 번인 걸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참지 못하고 소변을 그냥 지린 적이 있냐. 이걸 체크를 해서 이게 이제 점수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증상인지 체크를 하게 되고 진단은 전체 점수가 3점 이상이면서 요 세 번째 요절박이 일주일에 1회 그 이상 있었으면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이제 방광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시켜주는 거죠. 수축력을 좀 제어를 해주고 방광 용적을 이제 좀 둔화시키는 건데 1차 치료는 행동 치료를 해주고 이것도 부족하면 이제 보통 약물 치료를 해줍니다. 약들이 좋은 약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약물로도 조절이 잘 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이제 수술이라기보다 이제 보톡스 같은 걸로 이제 방광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신경들을 좀 잠재워줘서 좀 해주는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행동과 약물 치료로 도움이 됩니다. 방광에다가 배로 이렇게 주사를 아니요. 하거든요. 내시경을 보면서 방광 전막에다가 이렇게 보톡스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는 하진 않고 네네. 대부분은 이제 치료들이 약으로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이렇게 모델입니다. 이제 하반신은 이제 차게 하지 말라는 거죠. 따뜻하게 하고 지나친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가겠죠. 그리고 술, 커피, 차 이런 카페인들이 다 방광을 예민해요. 저도 커피를 하루에 2잔까지는 괜찮은데 3잔 먹으면 저도 화장실 자주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스님들이잖아요. 네. 스님들이 차를 많이 마셔요. 근데 스님들이 차를 마시는 양이 한 자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드세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 화장실 자주 가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이런 카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광을 예민하게 해주는 또 그런 역할이 있고 또 변비가 또 있다면 또 비만이 있다면 이런 걸 좀 계속 이제 변비 같은 거 치료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치료는 이제 방광을 훈련하는 거죠. 나 1시간마다 가야 돼. 2시간마다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조금 있어도 한 5분 정도부터 이제 참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으면 안 돼요. 하는 인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뭐 너무 많이 참는 건 안 좋죠. 하지만 이제 이런 과민성 방광 환자들. 근데 오줌이 방광 안에 50, 100밖에 없는데 또 가야 되는 경우라면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해주고 또 케겔 운동과 같은 골반 적은 운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치료도 또 권고에 드릴만 합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 방광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아세틸콜린이라고 옛날 저희 고등학교 때 항상 그 생물 시간에 나왔던 그 놈인데 얘네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 차단해주는 약이 보통은 이제 솔리페나신이나 페도테로딘, 이제 뭐 베시케어나 이제 그 뭐 이런 그 약제들이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이런 약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1차 치료였어요.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피베리랑 같은 그런 이제 뭐 비유피포가 이제 오리지널이지만 뭐 이런 약제들도 있고 이 외에 이런 약제들을 복제한 제네릭 약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오리지널 약만 하고 갈게요. 이런 약제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런 약제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이제 항콜린제가 작용하는 게 이 방광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뇌부터 뭐 눈, 뭐 침샘, 심장, 위 다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런 약제들 먹기 때문에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입이 말라요. 구갈. 이거를 입이 바삭바삭 말라요. 이런 환자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대장에 대해서 이제 변비를 우선 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환자들이에요. 이런 문제. 왜냐면 약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또 전립선 비대증이 되게 심한 분들은 또 방광의 힘을 또 약하게 해줘가지고 오히려 더 요폐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수분을 못 보는데 계속 이런 약제들을 어디선가 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드물게는 뭐 어지럼증. 일부 약제들은 이제 이제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요즘 이제 채출된 약제들도 있지만 뭐 이런 약들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요즘은 그냥 요 약제들은 이제 권고는 하지만 1차로 쓰는 의사들은 아마 좀 적을 겁니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솔리페나신 같은 약들은 입이 마른 경우가 이제 21%, 변비가 13%.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 약 10% 정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죠. 10명 중에 1명이니까.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고 잘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 약이 나온 지가 지금 한 2015년 정도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미라베그론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오리지널은 이제 베타미가라는 약이 있고 이거에 대한 제네릭 약제들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좋아요. 좋은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콜린제로 인한 이제 구갈, 입이 마른다든지 변비 이런 것들이 좀 적어서 1차적으로 또 이런 약제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논문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뭐 1년 이상의 장기 추적 효과,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또 과민성 방광이 동반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알파 블로커나 이런 약제들과 같이 써도 둘 다 이제 제어하는 데 효과가 좋고요. 또 이런 미라베그론만 썼는데 효과가 부족해. 그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항콜린제를 좀 더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립선에만 너무 초점이 돼 있어 전립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들 많잖아요. 항상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 증상에 맞춰서 정확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윤택하고 삶의 질적으로 좋은 그런 그 삶을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이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네. 또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실 네. 거예요. 네, 그러신 경우는 뭐 모든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민성 방광까지 설명을 자세히 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불편할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질문을 좀 주셔서 요거 하나씩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를 하면 크기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안 먹으면 또 다시 커지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립선의 크기도 그렇고 크는 속도도 그렇고 이거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인 것도 있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그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를 복용을 하면 1년을 복용을 하면 약 20%에서 30% 정도 평균적으로 줄어든다고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약을 먹어도 커지는 분도 있고 또 이거보다 더 작아지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약을 중단하면 당연히 더 가만 냅두면 절대로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작아지는 쪽으로는 절대 안 가기 때문에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교수님, 그 전립선이 커지는 그 초반에 약을 먹으면 더 효과가 좋은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은가요? 아니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불편하기 때문에 네. 약을 먹어서 나의 불편한 증상을 해소를 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전립선이 보통 30g 미만이면 어느 정도 그냥 알파 블로커 정도만 먹어도 소변 보는데 훨씬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또 전립선이 크다고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더 커지면 커질수록 증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비례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의 증상과 전립선 크기와 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약제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또 계속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골반 통증이 나타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고요. 골반 통증은 이제 보통은 이제 만성 골반 통증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립선 염증이나 또 아니면 이제 그런 아무런 병변 물론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통증이 있는 경향이 있지만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라든지 이 골반의 근육, 신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히설키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과도하게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어서 꼭 반드시 그러니까 비대증 환자들이 경향이 있지만 꼭 이거와 인과관계가 이게 원인이고 이렇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나타나는 거는 아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초록님께서 그 권장 용량도 질문해 용량은요 주셨습니다. 네. 약에 따라 틀린 거죠. 약에 따라 틀린 거고 예를 들어서 탐슐로시는 0.4mg 그거보다 더 든 게 0.4를 먹고 다 약의 용량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알프조신 같은 경우는 10mg이 그냥 기본 용량이고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약제마다 용량이 다르죠. 보통은 하나씩 나와요. 하나씩. 네. 아니면 두 알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품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주신 것 같고 또 이윤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소변을 누고 난 후 잔뇨감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이게 비대 때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다고. 잔뇨감이죠. 감이잖아요. 감. 실제로 잔뇨가 아닌 경우도 많이 남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나는 잔뇨감을 느끼는데 시원하지 않아.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검사하면 잔뇨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은근히 과민성 방광이나 아니면 간질성 방광 이런 환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대증 때문에 정말 잔뇨가 남아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꼭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잔뇨가 남냐? 그럴 수도 있지만 신경성 허리 척추 손상이 된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환자들도 배뇨를 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포매님 자주 화장실에 가는 빈도수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8번 이상이면 하루에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네, 보통은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한 6번 정도 이렇게 이제 화장실 가면 쭉 했더니 슉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진짜 한두 시간도 안 돼서 가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라고 하기에는 딱 그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8번 이상 자다가 한 번 이상 이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너무 자주 안 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자주 안 가는 경우는 물을 정말 안 먹어서 소변량이 별로 없으니까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별로 권고하진 않아요. 그렇죠. 물을 먹어야죠. 사람이 물을 먹어야지 이게 신체 대사가 돌아가는 거지. 정말 물을 하루에 500cc 이거밖에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네네. 방광이 정말 1000cc, 2000cc,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줌을 안 싸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참는 거. 그렇죠. 그런 경우는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네네. 당뇨는 모든 몸의 이제 신경 혈관들이 망가지잖아요. 방광의 신경도 망가져요. 그래서 당 조절 안 되고 그러신 분들이 응급실에 와요. 배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이고 소변줄을 딱 넣었더니 소변이 막 2000cc가 나오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연관이 있군요. 그렇죠. 망원동 티라미슈님께서도 당뇨 있으면 혹시 야간뇨 생기기도 하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당뇨가 생기면 이제 물 먹는 습관도 많이 생기고 또 방광에 영향도 되게 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뇨도 생길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심하면 요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당 조절은 잘해야 됩니다. 네, 정말. 네. 이거는 꼭 그 소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콩팥 기능도 마찬가지고 눈도 그렇죠. 뭐 모든 혈관, 심장 뭐 온몸에 있는 혈관 신경에 그거 하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건 뭐 저희 비뇨약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당뇨약을 잘 하셔가지고 당 조절을 잘 하시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증까지 다 이야기를 좀 나눠본 것 같은데요. 오늘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진짜 뭐 증상부터 진단, 치료, 뭐 생활습관까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 진료를 많이 보셨을 네. 텐데 좀 아쉬웠던 점이나 야 이거는 좀 당부하고 싶다 하시는 것 좀 있으실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만한 거고 저희들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생기실 것 같고 이제 정확하게 치료를 권고해 드리면 환자분들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가볍게 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환자분은 약을 좀 더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환자분 정말 수술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싫어요. 약만 주세요. 아니면 약도 안 먹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증상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권고를 해드리면, 이 뭐 오줌 싸는 거 뭐 늙으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많아서 좀 가볍게 보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덜 가고 더 잘 자는 게 중요하고요. 좀 더 화장실도 자주 안 가고 잘 시원하게 잘 보면서 좀 건강하게 삶의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환자분들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게 나 이제 죽을 건데 뭘 얼마나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오줌이라도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잘 싸고 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뭐 다양한 치료법부터 생활습관까지 설명을 주셨으니까 좀 최대한 잘 이렇게 고치셔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연 진행해주신 이동욱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시청도 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